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좀 겹치면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제쳐두고 최근 몇 주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빠진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시야를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까지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조정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집값 하락의 원인을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처럼 서울 아파트값 역시 수요와 공급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는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수요 요인을 저는 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돈을 단기, 중기, 장기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단기에는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일순간 소득이 높아지면서 수억 이상의 돈을 벌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 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중장기까지 가게 되면 중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 그리고 장기에는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공급 요인을 한번 살펴보자면 공급을 단순히 신축되는 아파트로만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기 동안에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건 혹은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건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단기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재고주택이 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느냐가 공급 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 이후부터는 이 수요 부분 중에서 대출 부분이 중단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작년 9월 달 이후부터 대출 중단 사태가 왔었고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미국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라고 하는 단기 수요 견인 요인에 대한 비용도 큰 폭으로 올랐을 뿐더러 총량 역시 상당히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면서 공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재고주택을 시장에 쏟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배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매월마다 10% 이상씩의 신규 재고주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집값 하락의 경우에는 수요나 공급 한쪽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요인이 합쳐지면서 조금 더 가파른 어떻게 보면 경착륙과 같은 형태로 집값이 좀 하락하는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하락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가격과 그리고 내가 내고 있는 금융이나 세금 비용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집값이 조정될 것이며 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조정될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대장 노릇을 하는 아파트 몇 군데를 꼽아서 차트 분석을 해보면서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어느 정도까지 단기간 동안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으로 준비한 아파트는 그 송파구의 가장 대표적인 대형 단지 중에 하나죠. 1단지를 재건축한 엘스 아파트 30평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코로나 이전까지의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과 코로나 이후에 급등한 부분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가격 상승분을 한번 보면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20억대 초반 정도, 20억에서 한 21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이 정도 금액에서 2018년, 19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면서 한번 덜컥 내려앉았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직후에 급격하게 올라붙은 금액대 선이 20억에서 22억 요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 또 작년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붙은 금액대가 최고가는 거의 27억에 가까운 금액대까지 올라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간과 코로나 이후의 기간 간의 거래량 차이를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거래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그 직전에 있었던 거래보다 상당히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가격이 한 건 한 건 거래될 때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된 금액대를 저는 이제 조금 지지가 약한 금액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런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붙은 금액대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급격하다 싶을 정도로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가격 하락하는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단기간에 하락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냐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밀집해 있는 20억에서 한 22억대 요 정도 금액대까지는 한 번은 덜컥 경착륙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기간 동안에 조정이 된다는 거겠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또 이전에 있었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올해 안에 혹은 최소 내년 상반기 안에는 20억 초반대 선까지는 주저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10억대 후반대에서 20억대 사이에 많이 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사실 본인들이 산 금액대보다 더 싼 금액으로 팔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억대 후반 내지 20억 초반대 요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보합의 형태로, 완전한 보합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약보합의 형태로 거래는 없고 매물은 조금 쌓인 형태로 좀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 라인이 되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요 라인부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중기 수요 공급 변수들을 한번 봤을 때 이 중기에서는 성장,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만큼 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만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재고주택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이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균형을 찾아가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요 가격대선에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도 한번 보시자면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덜컥 주저앉았었던 금액대가 한번 반등을 하는 시점이 있었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요 기간 동안에 한번 반등을 한 이후에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변수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또 장기간 동안에 이런 연착륙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 기조도 경착륙, 단기 경착륙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연착륙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바닥 구간을 저는 20억 정도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포 일대 아파트 값을 한번 볼 텐데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이 높은 지역은 아현뉴타운 쪽에 새롭게 건축된 신축 아파트들이겠죠. 그래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이런 아파트들이 마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준공 이후의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제대로 된 차트가 그려지기가 힘들어서 조금 연식이 있는 아파트를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지어진 신공덕,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한번 차트를 살펴보자면요. 여기 신공덕 삼성 레미안의 30평대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직전까지의 금액대와 코로나 직후의 금액대가 조금의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요. 강남 지역 아파트와 나머지 지역 아파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의 가격 상승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또 거래량이 많이 폭주를 했다기보다는 아주 작은 거래를 대상으로 해서 가격이 크게 점프한 모습을 보였는데,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10억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두드러졌었죠. 이 아파트 역시 코로나 직후에는 금액대가 10억대 초반선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의 대출을 끌어안고 접근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편이었었죠. 입지 대비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큰 거래량과 더불어서 한번 점프를 했었고, 문제는 이제 작년입니다. 작년에 아주 작은 거래량만 가지고 거의 2억 가까운 금액을 한 번에 올라선 그런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16억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호가로는 거래가 절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번 덜컥해서 다른 지역처럼 주저앉게 된다면 최소 14억 선까지는 쉽게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억에서 14억 선에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가격 흐름은 요분들께서 과연 이 대출을 얼마만큼 끌어안고서 매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한 건 두 건 이루어지는 거래가 더 낮은 호가로 나와서 거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차적인 지지선은 한 13억대 언저리 쪽, 13억대 내외 정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16억 대비해서는 거의 3억 가까이 빠진 금액이니까 한 2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적인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춰지기는 할 텐데, 지금 형성되어 있는 차트만 보고서 결정을 좀 내리자면 한 12억대 밑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더 조정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단기적인 지지 바닥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수요 공급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 서남부 지역 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동작, 영등포, 양천, 한강을 끼고 있는 구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 일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도드라졌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좋은 입지, 그리고 7호선, 9호선과 같은 아주 핫한 라인들이 지나간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이쪽 동작구 일대에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대형 단지들의 거래와 가격 상승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연차가 있고 역에서 가까우면서 상당히 거래가 많았었던 대형 단지를 위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도동에 위치한 레미안 3차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 다른 앞서 봤었던 강남 일대 혹은 마포 지역과의 차이점이 코로나 이후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상당히 도드라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지역들,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의 상승분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크게 봐도 한 20%대 한 중반대를 넘지 않는 반면에, 이런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직후 가격대인 10억 초반대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는 15억대까지 가격이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한 그 정도의 수치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가격과 거래량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가격적인 상승을 이루어냈었던 지역과 너무 급격하게 몇 건 없는 거래를 통해서 단기간 동안에 밀어올린 이런 상승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지하는 사람들의 숫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금액대가 한 10억대 초반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는 경착륙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아주 작은 거래들이, 예를 들어서 올 6월 달에 거래가 됐네요. 6월 달에 한 14억 6천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게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다른 적어도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한 12억 선까지는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의 가격 흐름은 얼마나 중장기적인 수요 요인들, 공급 요인들이 받쳐주느냐, 이 부분이 이 라인을 얼만큼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한번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한 부분, 만약에 요 라인마저도 깨져버린다면 한 10억대까지는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보인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0%에서 40%가량 하락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비싼 동네들보단 조금 더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핫했었던 금관구, 서울 서남부에서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였었던 구로주공 1차, 이 아파트의 30평대를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들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후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그런 아파트인데, 그 금액대를 한번 보자면 코로나 직전까지는 한 7억대에서 8억대에 형성돼 있었던 금액이 코로나 직후부터는 이제 10억대를 훌쩍 넘어서 11억 이상까지도 금액이 상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금액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한 상승과 또 재건축이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상승한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렇게 쌓여져 있는 9억대 정도 선에서의 거래보다 더 높게 올라간 작년에 있었던 거래들, 이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처럼 한번 덜컥 주저앉게 된다면 구로주공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선까지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요 선을 지켜준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많은 단지들에서 그렇듯이 재건축 사업들이 원래 계획했었던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여기 역시 재건축이 만약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주저앉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한 7억에서 8억 선까지도 주저앉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간 만큼 그 이후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몇 건 없었던 거래들은 사실 거래로 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것이 이쪽 작년에 많이 가격이 상승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일대 중에서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계주공 아파트 중에서도 7단지가 가장 많이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상계주공 7단지의 가장 세대수가 많은 평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45제곱미터 요 평수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보면 이 지역 역시 코로나 이후 요쪽이죠. 2020년 3월 이후의 가격 상승이 꽤나 컸었던 지역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5억 선에서 무려 한 7억 선까지, 7억 이상까지도 거래가 됐었네요. 그래서 상승분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죠? 한 40%가량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요 상승분에 대한 거래량을 한번 쭉 보면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한번 폴짝 더 뛰어오른 금액대가 7억대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가격대들이 꽤나 많이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앞서 보여드린 구로구나 아니면 저 동작구처럼 가격이 너무 급하게 몇 건의 거래로 점프를 한 금액은 지지선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하게 됐을 경우에는 한 5억 선까지는 가격이 경착륙할 것으로도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한 이후부터는 앞서 보여드린 구로주공처럼 재건축 진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 군데 대표적인 단지들을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 한 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오히려 강남 일대가 아니라 서울에서 외곽에 속하는 구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컸었다. 물론 이제 금액에 대한 상승은 강남이 클지언정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좀 중저가 지역의 상승이 도드라졌었던 때였죠. 그래서 그때는 거래가 큰 폭으로 터지면서 오른 금액대는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는 형성은 하더라도 작년에 오른 금액이 가장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큰 폭으로 올랐었던 거래들은 한두 번의 거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착륙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실수요자분들께서는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짜셔야겠죠. 첫 번째로는 대출을 흔히들 얘기하는 영끌을 끌어서 아주 작은 내 자금을 모두 다 투입을 해서
대출을 70%, 80%를 받아 매입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경착륙의 지지선 그 정도 라인까지 하락할 것을 감안하고서 매도 판단,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또 더더군다나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비용이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금 상환이 시행되는 그 기간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상향되는 그 기간이 겹친다면 작년에 사셨던 분들 정말 많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를 조금 더 낮춰서라도 정리하실 분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단기간의 경착륙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과거의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단기간 동안의 경착륙을 한 이후에도 충분히 장기간 동안 또다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 연착륙의 바닥을 다지는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이후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너무 서두르실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차트다. 이게 저의 분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된 투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아파트와 정비사업을 전혀 다른 투자 대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 두 상품은 필연적으로 연동이 되는 상품이에요. 어차피 정비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상품은 신축 아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상품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재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